로라는 벨로시티라는 영국에서 발행되는 여행 잡지의 기자고요. 평소 술을 즐기는 성격이라고 나오는데 그날도 과음을 한 후 집에 돌아와 골아 떨어져 있으니 자신의 애묘 데릴라가 얼굴을 툭툭 하고 건드려 무슨 일인가 하며 그녀는 새벽 중임에도 잠에서 깨어 거실 쪽으로 나가보게 됩니다. 헌데 그때 예상치 못하게 눈앞에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입에는 스카프를 두른 강도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는 순식간에 로라를 안방에 밀쳐 가두고 온 핸드백을 통째로 가져가 버리게 되고요. 신체적으로 넘어지며 뺨에 작은 상처가 나는 것만으로 그쳤지만 2시간이 지나서야 그녀는 겨우 자신이 갇혀있던 방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때 로라는 여권과 노트북이 안방에 있어 빼앗기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번 주말 그녀는 오로라호라고 불리는 부티크 크루즈선에 취재차 탑승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비단 초호화 유람선에 운 좋게 탑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승진을 할 기회도 그녀는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크루즈 탑승은 단순 여행 취재라기보단 선주 쪽의 요구로 진행되는 시범 운행에 가깝고요. 일반적인 승객들이 아니라 투자자나 사업가 등의 소수의 VIP들만 불러 가볍게 진행되는 일종의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인인 로라가 탑승해 잡지에 좋은 글을 써주면 흥행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느낌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로라는 이번 취재를 자신에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얼떨결에 강도를 당해 신변이 어수선하긴 했지만 그녀는 크루즈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읽으며 주말에 진행될 여행 취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로라라는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첫 장면에서도 그녀가 과음을 하고 골아 떨어져 있었다라고 한 것 마냥 그녀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알코올 의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도를 당해 불안한 상황에서도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느새 술병을 손에 쥐곤 만취가 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될 인물이 그녀의 남자친구인 주다인데 그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불안정한 모습의 로라와는 반대로 항상 묵묵히 그녀를 바라봐주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 몇 번이고 자신과 함께 살자며 그녀에게 권했지만 로라는 확신을 못 주겠다며 거절을 한 관계라고 묘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 살자고 한 게 결혼을 뜻하는 거겠죠? 외국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주인공 설명은 이쯤으로 줄이고 이야기는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되는 주말 아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로라호는 스칸디나비아 해안을 돌아 북극권에 도달한 후 다시 런던으로 귀환하는 일주일짜리 코스였고요. 스위트룸을 포함해서도 객실은 총 10개뿐 되지 않는 소형 크루즈인 형태였지만 로라가 묵게 될 구호실은 더블 베드와 함께 화장대까지 구비되어 있고 개별 베란다가 창밖으로 이어져 밝은 채광이 자신을 맞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객실 안에 어찌 베란다가 있지 하며 놀랐지만 이내 그녀는 냉장고와 미니바가 모두 무료라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말은 곧 술을 아무리 마셔도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고요. 그녀는 가볍게 샤워를 마친 후 미니어처 진을 몇 병 따 토닉 워터와 함께 들이킨 후 시계를 보고선 저녁 일정을 맞추기 위해 급히 준비한 드레스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헌데 화장을 하던 도중 마스카라를 깜빡하고 놔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에 로라는 그냥 대충 나갈까 싶었지만 옆방인 시포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걸 듣게 되고요. 혹시 여자가 있을까 싶어 문을 두드려 보니 얼마 후 왜소한 체구의 백인 여성이 핑크 플로이드 티셔츠를 걸치고 무슨 일이냐며 문을 열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라는 별다른 게 아니라 마스카라를 좀 빌릴 수 없겠냐며 그녀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말에 시포실의 여성은 자신의 핸드백에서 메이블린 마스카라를 꺼내더니 가지세요 하며 로라에게 건네주게 되고요. 당황한 로라가 아니에요, 바로 쓰고 씻어서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그녀는 괜찮습니다, 필요 없어요 라고 하더니 그대로 문을 닫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로라에게 있어서 혼돈의 시작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후 저녁 일정 자리에서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 주변을 둘러봤지만 시포실의 여성은 모습을 보이지가 않았고요. 승무원들을 모두 포함해도 오로라호에 탑승한 인원은 모두 2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당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텐데 하며 고개를 돌리던 순간 낯익은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누구냐면 자신의 옛 남자친구인 타임지의 기자 벤이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는 자신의 옆인 8호실에 묵고 있었고요. 로라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네가 어떻게 이런 취재를 맡았지 하며 만나자마자 의아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벤을 만나고 이후 그를 통해 나머지 승객들과도 대충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이때 오로라호의 소유자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벤에게 물어보니 리처드는 어려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 자작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게 되고, 그의 아내인 앤 같은 경우 린스테인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상속받은 상당한 규모의 부자라는 말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사업가 출신의 부자고 아내는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한 부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로라는 리처드의 곁에 있는 금발 미녀를 가리키며 저 여성이 앤이냐며 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에 그는 저 여성은 스웨덴의 투자자 라스의 아내인 클로이라고 말을 해주게 되고요. 앤은 지금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저 여성인데 유방암으로 투병 중이라 상당히 초췌해져 있다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로라가 볼 때도 그녀는 왜 집에서 누워있지 않고 이곳에 있는 걸까 싶을 만큼 상당히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벤이 자신의 생각을 엿듣기라도 한 듯 헌데 들리는 소문엔 치료가 잘 되어 완쾌되었다는 소문도 있어 라며 말을 덧붙이게 되고요. 순간적으로 로라는 근데 벤, 너는 이런 정보를 어찌 아는 거지 하고 물어보니 이 말에 벤은 오히려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구글이라고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테크놀로지야. 그리고 여기서 장면은 이들이 식사를 나눈 후 가볍게 술자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로라는 행여나 실수를 할까 싶어 술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권하는 것을 모두 거절할 수는 없다 보니 그때마다 조금씩 입에 가져다 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콜은 술에 취하자 목에 건 디지털 카메라로 사람들을 찍어대더니 갑자기 애인이 필요하다며 주변 여성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스와 클로이는 주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만의 애정 표현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때 익스트림 전문가인 아처가 로라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얼굴에 난 상처는 어찌 된 거냐 하며 물어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다시 떠올리고 싶진 않았지만 며칠 전 집에 강도가 들었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자 그 말을 들은 그는 로라의 뒤로 돌아가
팔을 밑에서 꺾어 잡더니 이렇게 하면 웬만한 남자들도 꼼짝을 못한다며 다소 술에 취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서는 티나와 알렉산더가 역시 회는 보고가 최고지 라고 말을 하더니 독이 있는 생선이 매력 있다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두어 번 정도 흐르자 로라는 조금씩 받아먹던 술에 결국은 취해버리게 되고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벤의 부축까지 받은 그녀는 자신의 객실로 겨우 돌아가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잠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그녀는 마치 아드레날린 주사기를 심장에 꽂은 것 마냥 번쩍하며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데, 왜냐면 잠결이었긴 하지만 순간적으로 자신이 또 한 번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고요. 아차 하며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하던 순간 창문 밖으로 풍덩 하며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 베란다 밖으로 나선 로라는 넘실대는 파도 속으로 하얀 형태의 여자 손이 쑥 하며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 여자가 어디서 떨어진 건가 싶어 10호실 베란다 쪽을 바라보니 유리 난간에는 피처럼 보이는 얼룩이 번져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이건 분명 살인사건이라 생각한 그녀는 객실 문을 걸어 잠그곤 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10여 분쯤 지났을 무렵 보안팀장인 닐손이 자신의 방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확인한 로라는 단숨에 문을 열고 방금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닐손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헌데 손님, 10호실에는 묵고 있는 승객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며 직접 문을 열어 확인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진짜 10호실 내부는 누군가가 묵었던 흔적 같은 게 전혀 없고 방금 자신이 본 베란다의 핏자국도 말끔히 지워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닐손은 로라에게 조심스레 다가오더니 혹시 손님 어젯밤 과음하셨습니까? 하며 말을 건네게 되고요. 이 말에 로라가 분명 핑크 플로이드 셔츠를 입은 백인 여성을 봤는데 하며 우물거리자 닐손은 제가 알기론 승무원 중에도 사라진 사람은 없는데 알려주신 인상착의로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며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로라는 보안팀장인 닐손의 안내로 직접 승무원들을 한 명씩 만나보기까지 했지만 자신이 본 여성은 결국 발견하지를 못했고요. 이후 식당으로 향한 그녀는 베란다에 있던 핏자국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DNA 검사를 하면 무언가 나오겠지 싶어 휴대폰을 들어 구글에 접속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크루즈가 공해상으로 들어왔는지 인터넷은 물론 통화도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다시 시도를 해보자며 자신의 객실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고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하우스키핑이 이루어진 건가 싶던 중 화장대 위에 올려둔 10호실 여성의 마스카라가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이후 욕실로 향해 보니 김서린 거울 위로 누군가가 참견하지마 라고 적어놓은 글을 그녀는 발견하게 됩니다. 로라는 미니바를 바라보며 순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몸을 추스르게 되고요. 지금껏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분명 범인은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어디선가 노리고 있다고도 그녀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안팀장인 닐손을 불러 로라는 그에게 이번 시험 운행에서 누군가가 실종이 되었다고 하면 당신이 곤란해질 걸 아는데
범인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으니 제발 확인 좀 해달라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헌데 이 모습을 본 닐소는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손님, 이 크루즈에서는 사라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며 또 한 번 강조해서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로라는 아니 그런 말 좀 그만하고 CCTV든 뭐든 방법을 동원해서 좀 찾아봐 달라고요 하며 버럭 화를 내게 되고요. 이 말에 닐소는 손님, 며칠 전에 집에 강도가 드셨다던데 혹시 불안해서 그러십니까 하며 말을 건네더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 벤이라는 분께 들었는데 손님께서 평소에 항우울제도 드신다고 라며 마치 자신을 약물 중독의 알코올 중독자 마냥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로라는 두 뺨이 화끈해지며 닐손에게 당장 객실에서 나가달라 말을 전하게 되고요.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억울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추스른 로라는 8호실의 옛 연인 벤에게 달려가 어떻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남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냐며 따져 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벤은 정황을 모르다 보니 어리둥절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후 로라가 자신이 겪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자 그는 나름 심각하게 받아들이곤 사라진 10호실 여성에 대해 도와주겠다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녀는 스스로라도 사람들을 찾아가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녀는 새로운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요. 사진작가인 콜의 디지털 카메라를 살피던 로라는 오로라호가 아닌 어떤 클럽에서 10호실의 여성이 까나페 쟁반을 들고 알렉산더와 아처 뒤쪽으로 서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콜, 알렉산더, 아처 그리고 그 여성은 한때나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게 확인되어지는 상황인 건데, 이때 벤이 로라에게 뛰어오더니 무언가 알게 된 게 있냐며 물어보게 되고요. 자신은 방금 우연치 않게 아처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왠지 네가 말한 여성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어떤 여성이 그의 휴대폰에 남겨져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로라는 자신이 본 여성이 절대 환상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이후 그녀는 누구에게 이 사실을 말해 도움을 요청할까 싶었지만 보안팀장인 닐소는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럼 누가 있지? 라고 고민하다 오로라호의 소유주인 리처드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묵고 있는 1호실 스위트룸으로 향하게 되는데, 두어 번 노크한 후 안으로 들어서자 생각지 못하게도 헬스칸 뺨에 짙은 다크서클을 한 앤이 로라를 맞아주게 되고요. 그녀는 처음 봤을 때도 꽤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꾸미지 않고 있어서 그런가 그때보다 더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암튼 로라는 앤을 보곤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남편 리처드를 인터뷰하고 싶어 그러니 만날 수 있을까요? 하고 묻게 되는데, 이에 앤은 힘겹게 팔을 뻗어 머리 위에 있는 야외 테라스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모습에 로라가 계단을 통해 올라가 보니 리처드와 라스 부부 그리고 콜이 커다란 자쿠지에서 스파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라를 발견한 리처드는 보안팀장인 닐손에게서 무언가를 들었는지 10호실 이야기 때문에 찾아오셨군요 라며 잠시만 기다려달라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후 그는 자쿠지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네, 어떤 일이 있었죠 하며 로라에게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그녀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 그는 침착히 경청하고 있다 설명이 모두 끝나자 네, 알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군요 라고 하더니 선장과 상의를 한 후 내일 노르웨이 쪽 항구인 트론헤임에 정박해 경찰에 연락을 취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믿어 주신다는 건가요? 하며 재차 되묻게 되는데 이에 리처드는 로라의 손을 꼭 하고 맞잡더니 물론이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며 또 한 번 그녀를 안심시키는 행동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의 말을 듣고 위안을 얻게 된 로라는 이후 자신의 객실로 돌아가 밤새 피곤했던 몸을 누이곤 겨우 휴식을 취해 잠이 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은 그날 저녁 식사 모임을 마친 로라가 다시 객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때 벤이 복도 맞은편에서 다가오더니 혹시 콜 이야기 들었어? 하며 말을 걸어오게 되고요. 이에 로라가 무슨 이야기? 하며 되묻자 그는 아까 자쿠지에서 콜이 스파를 즐기다 실수로 팔을 다쳐 잠시 자리를 비웠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누가 그의 카메라를 욕조 안에 떨어뜨려 지금껏 찍은 모든 사진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로라는 분명 이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벌인 의도적인 범행일 거라 추측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녀는 평소라면 겁부터 집어 먹었겠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고요. 리처드를 만난 후 내일이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후 자신의 객실로 돌아가 차려입은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하게 되는데 욕실에서 나와보니 분명 침대 곁에 놔두었던 자신의 휴대폰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내려놓는 과정에서 흘렸나 하며 바닥을 살피던 로라는 순간 누군가의 발자국이 베란다를 통해 침대 옆까지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창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닐손에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신용하지 않게 만든 인물, 마지막으로 콜의 카메라에 10호실의 여성이 찍혀 있었다는 걸 아는 건 8호실의 벤 뿐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게 되는데 이때 문 밖에서 똑똑하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게 되고요. 로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벤이 와 있는 건가 하며 조심스레 렌즈를 통해 복도를 내다보게 되는데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서 있는 것을 보곤 그녀는 또 한 번 깜짝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이 첫날 보았던 10호실의 여성이 지금 멀쩡히 살아선 자신의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었는데 이에 로라는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하며 황급히 문을 열어 밖을 확인하게 되고요. 얼마 후 머리 위로 강한 충격이 전해지며 자신이 방금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킨 그녀는 창고 같은 작은 선실에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때 그녀는 이게 어찌된 일인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건 자신이 얼마나 기절해 있었을까 하는 게 문제였던 거였고요. 혹시 오로라호가 이미 트롬헤림을 벗어났을까 하는 불안에 한참이나 고민을 해보지만 자신의 처지로서는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만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게 되는데 몇 시간쯤 지났을까 싶던 게 어느덧 며칠이나 흘렀을까로 바뀌게 되고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이 꿈인지 환각인지 아님 진짜인 건지도 구별이 안 갈 쯤 어느새 누군가가 몰래 선실에 들어와 쟁반에 놓여진 시리얼을 놔두고 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라는 아직까진 날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건가 하며 시리얼을 씹어 넘겨 겨우 허기는 모면하게 되는데, 그리곤 다시 시간은 흐르게 되고요. 한참 동안이나 어둠 속에서 쓰러진 듯 누워있던 로라는 선실 밖에서 삐걱하며 누군가가 음식을 들고 들어오려고 하는 소리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잠든 척 숨죽이고 있다가 문이 확실히 열리자 바닥에 있던 쟁반을 무기 삼아 들어온 사람을 덮치게 되는데, 양팔에 힘은 없었지만 겨우 상대를 쓰러뜨려 올라타는 것에는 성공을 하게 되고요. 쟁반으로 목을 누른 후 누군가 싶어 얼굴을 확인해보니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밖에서 들어온 상대는 리처드의 아내인 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로라는 어버버 하며 이게 어찌 된 거냐, 당신이 여기 왜 있는 거냐 하며 무차별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에 자리에서 일어선 그녀는 화장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더니 로라가 누른 쟁반 때문에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녀는 이런 하고 혀를 차더니 그 자리에서 물을 틀어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 세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내 다시 고개를 든 뒤 물기를 닦아내자 방금까지 짙은 다크서클을 하고 양쪽 뺨이 홀쭉했던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처음 보았던 시포실의 여성으로 변화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시포실의 여성과 리처드의 아내인 앤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게 되는 거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포실의 여성이 리처드의 아내인 앤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된 로라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던 인물이 이 배의 소유주인 리처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생각해보니 그라면 어느 객실이든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였고요. 어떤 직원이든 명령만 내리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답하거나 행동하게끔 할 수 있었던 인물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승무원 중 시포실의 여성을 본 사람이 있더라도 못 봤다고 하라 시킨다면 충분히 그렇게 된다는 말인 건데, 로라는 참견하지 마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시포실의 여성을 찾아다니는 행동을 보였던 거였고요. 결국 그러던 중 자신에게까지 찾아오자 리처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녀를 유인해 감금을 한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자신이 본 파도 속의 손이 사실은 앤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로라는 시포실의 여성을 바라보며 이름이 뭐죠?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 말에 그녀가 그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하며 주춤거리자 로라는 리처드를 말하는 거군요 라고 말을 한 뒤 그 사람이 혹시 앤을 죽이고 당신과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던가요? 하고 물어보자 이 말에는 그녀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로라는 들리는 소문에 앤의 유방암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죽을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나자 결국 돈 욕심을 못 이긴 리처드가 그녀를 죽이고 만 거군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 시포실의 여성은 우리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았어 라며 알아듣지 못할 변명을 중얼거리는 걸 듣게 되고요. 이에 로라는 다시금 콜의 카메라 속 사진을 떠올리며 당신 알렉산더와 아처가 다니는 클럽 출신이죠 라고 운을 띄운 뒤 왜 리처드 같은 부자가 병에 걸린 아내와 비슷하게 생긴 애인을 구할까요? 라며 한동안 아내인 척 이용해 먹다
필요가 없어지면 당신도 나처럼 사라지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시포실의 여성은 닥쳐! 리처드는 날 사랑해! 라고 외치더니 그대로 돌아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힘이 없었던 로라는 어찌 막아보려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다시 혼자가 된 이후 침묵과 어둠 속에 갇힌 로라는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느끼게 됩니다. 로라는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어제쯤부터 배 엔진이 꺼져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만약에 지금 모든 승객들이 하선을 한 상태라고 한다면 얼마 후 리처드가 나타나 자신을 어찌하던지, 아님 이후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이대로 여기서 자신은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데 상황적으로 봤을 땐 후자에 더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문을 열곤 들어와 반쯤 기절해 있는 자신을 흔들어서 일으키게 되고요. 이에 로라가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시포실의 여성이 과일을 가져와선 자신의 입에 넣어주고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라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 말인 건데, 겨우 기운을 차리게 된 그녀는 시포실의 여성에게 이름이 뭐죠? 하며 다시 한번 묻게 되고요. 결국 그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캐리라고 대답하더니 지금은 승무원들도 모두 내린 상태라 음식을 가져오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로라는 역시 배가 멈추고 사람들도 다들 떠났구나 하고 여기게 되는데, 이때 캐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항암 치료를 하는 앤을 흉내내기 위해 자신의 속눈썹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듯 보였고요. 이에 로라는 시포실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은 이제 마스카라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라는 조심스레 캐리에게 사건은 어찌 된 거죠? 하고 묻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싶더니 처음에 리처드가 부탁하길 진짜 아내인 앤은 크루즈 첫째 날만 탑승하고 둘째 날부턴 건강상의 문제로 돌아갈 계획이었다고 말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승객분들에게 괜히 안 좋게 보일 수 있어 자신이 대신 아내인 척하며 연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문제는 그날 밤 갑자기 발생하게 되는데, 남편의 애인이 배에 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앤이 성치 않은 몸으로 난동을 부리다 스스로 넘어지며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었고요. 지금 시신이 시포실에 있으니 네가 가서 베란다 밖으로 처리를 좀 해달라는 연락을 그녀는 받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 이야기를 들은 로라는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나한테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캐리가 리처드를 진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거짓말을 다 믿고 있구나 라고 여기고 마는데, 이때 캐리가 하는 말이 근데 살아 있었어 라며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시포실에 들어가니 앤의 시신이 가방에 담겨져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지퍼를 열어보니 피투성이가 된 앤이 두 눈을 껌뻑거리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끝내자마자 캐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죄책감에 흐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후 그녀는 지금 리처드가 잠시 자리를 비웠으니 내 여권과 가발을 쓰고 이곳에서 내리라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이 말에 로라가 왜 내가 당신인 척 해야 하냐 하고 물어보니 그녀는 일전에 트론헤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자신이 당신인 척 분장해 배에서 내렸고 그 뒤 실종된 걸로 처리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라는 다시 한번 아니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경찰도 나를 찾고 있을 거 아니냐 하며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에 그녀는 로라를 심각하게 바라보며 이곳엔 리처드의 친구들이 많아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머리에 두른 스카프를 벗어 로라에게 씌워주더니 노르웨이 국경을 넘을 때까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후 로라의 등을 떠밀어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곤 캐리는 얼굴에 멍자국을 만든 뒤 지금껏 로라가 갇혀있던 창고와도 같은 선실에 스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장면은 노르웨이의 어느 공항에 로라의 남자친구인 주다가 도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는 실종되었다던 여자친구가 눈앞에 살아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얼간이처럼 달려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TV에서는 리처드 경과 신원 미상의 여성이 자살을 했다는 속보로 떠들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아나운서는 과거 그의 업적들을 나열하며 사회적 활동에 공헌이 큰 훌륭한 인물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이를 지켜본 로라는 리처드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말한다면 남들이 내 말을 믿어줄까 하며 고민하다 두 눈을 질끈 감은 뒤 눈앞에 캐리의 모습이 떠오르자 그래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어 라며 스스로를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